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용택 작가의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김용택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산문집인데요.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모두 실명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우리 집게 네로라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소와 개가 잘 되었다. 염소나 돼지는 키워도 잘 되지 않았다. 염소는 하는 짓이 어찌나 방정맞은지 아버지가 죽도록 싫어하셨다. 돌담 뒤를 방정맞게 걷는다든가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 꼭지 위에 네 발로 서기도 했다. 하는 짓이 그렇게 촐싹대고 까불어대니 아예 염소를 키우려 들지 않았다. 돼지는 몇 번 키워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한 번은 돼지막을 그럴듯하게 짓고 암놈을 사다가 새끼를 낼 요량으로 정성을 다해 길렀지만 이놈의 돼지가 새끼를 낳지 않았다. 달력에 새끼 낳을 날짜를 빨갛게 표시해 두었지만 날짜가 훨씬 지나도 소식이 없어 날만 새면 식구들이 돼지막가에 서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돼지는 그냥 멀쩡하게 꿀꿀거리며 구정물만 퍼먹곤 했다. 허기사, 안배내 낳으라는 식이지 새끼를 베었어야 새끼를 낳지. 그냥 날만 지나가자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버렸다.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는 돼지를 기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어느 해인가 하도 돼지금이 비싸져서 돼지를 키워 새끼를 내었는데 이상한 병이 퍼져 어미와 새끼를 몽땅 잃은 적이 있었다. 남의 집처럼 번듯하게 새끼를 내어 마당에 이쁜 새끼들이 꿀꿀거리며 돌아다닌 적은 내 기억엔 없다. 아무튼 우리 집에서 돼지는 잘 키우지 못했지만 개는 잘 키웠다. 아니, 개는 키우면 잘 자라주었다. 새끼도 잘 낳았다. 언젠가 우리 집에 네로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진 개를 기르게 되었다. 잿빛을 띤 암놈이었는데 포악한 황제 이름과는 정반대로 순하디 순한 똥개였다. 네로는 4월 때부터 유독 순하게 잘 자랐다. 새끼도 쑥쑥 잘 낳아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5년쯤은 아무런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다. 아버지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서 아버지 나무하시는 동안 이리저리 산을 돌아다니며 토끼를 잡아다 나무집 아래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날은 토끼를 잡아 저 혼자 대충 먹고 절반쯤 가져오기도 했다. 네로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식구들과 친해졌다. 말을 거의 알아들을 정도여서 어디를 가다가 네로가 따라오면 집에 가거라, 집에 가 하면 돌아서서 집으로 가곤 했다. 아침에 내가 직장에 가려고 나서면 꼭 이웃마을까지 따라왔다가 아쉬운 듯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들에 나갈 때는 꼭 어머니 곁에 앉아있곤 했다. 고추밭을 맬 때는 어머니 곁에 눕거나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저만큼 가면 일어나 또 그만큼 따라가 앉곤 했다. 네로는 들길을 걸을 때나 밭을 맬 때 늘 어머니의 말동무였다. 모내기 할 때도 꼭 따라가서는 못줄을 따라가며 자리를 옮겼다. 지극히도 식구들을 따랐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와 너무나 오랫동안 정이 든 친구였다. 그런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감에 따라 똥개 네로는 여우가 되어갔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동네에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초만 해도 양식이 그리 풍부하지 않아 개 먹이가 늘 모자랐다. 보리를 삶아서 먹이는 집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축에 들었다. 대개는 누룽지에다 먹고 남은 국물을 섞어 개를 먹였다. 개들은 늘 허기지고 허천나 있었다. 더군다나 새끼라도 낳을라 치면 더욱 배가 고파 허덕이고 다녔다. 네로도 마찬가지였다.
네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감쪽같이 찾아 먹어치우곤 했다. 그 중에서도 순창 할머니 댁 소고기 도둑질이 유명하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어머니께서 막 설거지를 하려는 참에 순창 할머니가 화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이닥치셨다. 다짜고짜 네로가 소고기 2근을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구머니나 하시며 말을 잃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소고기 2근이면 그때만 해도 어딘가. 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네로가 기거하는 헛간을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순창 할머니 댁 쇠고기 냄비가 씻긴 듯 깨끗이 비워져 뒹굴고 있었다.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빈 냄비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바로 오리알 20개를 들고 할머니 댁에 가서 사정을 하셨다. 그때 오리를 기르던 우리 집에는 알이 많이 있었다. 어쩐다요. 한번 그리 되어 부렸는디 용서하시고 이 오리알이라도 드시오. 개 새끼 낳으면 한 마리 꼭 드리리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이 고마웠던지 개가 한 짓을 사람 탓으로 돌리기가 무안했던지 이튿날 아침 순창 할머니는 오리알을 고스란히 도로 가져오셨다. 통아니 땡네 오리알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고 하시자 어머니가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반씩 나누어 갖고 돌아가셨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진매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네로의 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수영님 내외가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아, 우리 집 냄비 내놔 하며 그 사람 좋은 얼굴로 냄비를 찾아가고 아이, 통아니 댁 우리 집 냄비 혹시 여기 없어? 하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네로가 기거하는 헛간에서 냄비나 양푼을 찾아가곤 했다. 그런 일은 네로가 새끼를 낳을 때와 모내기철이나 벼베기철에 빈번하게 벌어졌다. 내일 모내기 하려고 갈치나 고등어를 냄비나 양푼에 넣어 부엌 아궁이 인걸불 위에 지져놓고 들에 나가면 그때를 놓칠세라 네로가 꼭 도둑질을 해댔다. 정지문을 닫아놓아도 살짝 열고 들어가서는 냄비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한쪽 손잡이를 물고 집으로 가져가서 속의 것을 감쪽같이 먹어치우곤 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 동네 아주머니들은 야무지게 단속을 하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당하곤 했다. 그렇다고 개를 묶어둘 수도 없었다. 새끼 때부터 묶어 키우면 길이 들지만 오래 놓아 기른 개를 메어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개가 어찌나 나대고 지저대던지 동네가 다 시끄러워졌던 것이다. 아무튼 네로가 새끼만 낳으면 온 동네가 비상에 걸렸는데 번번이 한두 집씩은 당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통사정을 하고 그에 합당한 오리알로 일을 마무리 짓고 웃고 지나간다. 어머니의 수완이나 되니 그저 일 없이 지나가지 다른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 어머니는 일을 당한 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마음을 꼭 쓰셨다. 오이가 많이 열리면 오이를 갖다 주고 가지나 호박이 잘 열리면 아까운 줄 모르고 꼭꼭 보상을 하시곤 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네로가 냄비를 물고 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신다. 냄비 손잡이를 살짝 물고 사뿐사뿐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는 발로 뚜껑 꼭지를 살살 건드려 열고는 잘도 먹는 것을 보셨단다. 얼른 달려가 뺏긴 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도 조용조용 일을 해치우더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 나중에는 모두 단속을 잘해서 피해를 입는 집이 줄어들었다. 상추밭에 똥 싼 개라더니 그럴듯한 일만 벌어지면 다 우리 네로짓으로 돌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네로가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식구들은 모두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9시, 10시가 넘어도 오질 않았다. 마당에 환하게 불을 밝혀두고 집안 식구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특히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앞산에다 대고 큰 소리로 네로를 불렀다. 12시가 넘어도 네로가 돌아오지 않자 식구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나는 자다 깨다 했는데 그때마다 큰 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새도 네로가 나타나지 않자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어제 나무했던 곳으로 가서 나무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근방을 찾아보다 빈 지게만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식구들은 이제 네로가 어디에서 쥐약을 먹고 죽어버렸거니 했다. 네로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새벽 3시나 4시쯤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강 건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벌떡 일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단다. 쇠가 돌멩이에 부딪혀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찌 들으면 개소리도 같아 후닥닥 옷을 챙겨 입고 우리를 깨우셨단다. 어머니는 어디서 손전등을 얼른 빌려오셨다. 어머니와 나와 아버지는 잔뜩 긴장이 되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고 물소리가 끊기는 강 건너기슭에 다다를 때쯤 언뜻 푸른 불빛 2개가 번뜩이며 짐승 같은 몸짓이 보였다. 순간 모두 긴장되었다. 그때 그 푸른 불빛에서 낑낑거리는 신음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우린 얼른 뛰었다. 아, 거기 네로가. 강 건너쪽 징검다리 첫 징검돌에 네로가 무엇인가 걸려 낑낑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얼른 네로를 보듬어 안아들었다. 그러나 네로가 들리지 않아 아버지는 엉거주춤 서고 말았다. 그리고는 얼른 손전등을 낑낑대는 네로의 몸뚱어리에 비추어 보았다. 아, 이게 웬일인가. 네로의 오른쪽 발끝에 커다란 쇠덫이 물려 있었다. 덫에다 매단 철사줄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내가 얼른 덫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덫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아버지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덫의 아가리를 벌리고 네로의 발을 빼냈다. 발바닥 둘째 마디가 야무지게도 물려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네로는 이제 신음소리도 내지 못했다. 네로를 보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들은 개가 받았을 고통에 괴로워했다. 이튿날 아버지는 새벽같이 약을 지어다 네로의 발에 바르고 붕대로 감싸주었다. 이웃집 사람들도 네로가 덫을 끌고 산길을 내려온 것에 대해 감탄스러워했다. 더군다나 아픈 몸으로 어떻게 덫에 메어놓은 철사줄을 몇 가닥이나 끊었는지 지금도 나는 네로의 그 일이 불가사의하게 여겨진다. 철사줄은 안경테만한 굵기였던 것이다. 네로는 차츰 발이 나아서 이전처럼 들로 산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말동무도 되어주고 귀찮은 말썽꾼도 되었다. 그런데 네로가 우리 집에 새끼로 온 지 꼭 9년째 되던 해였다. 그 해에도 네로는 새끼를 6마리나 낳았다. 새끼를 낳자 네로는 또 동네 부엌을 드나들었지만 먹을 만한 음식은 없었던 모양이다. 네로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쥐약을 먹은 모양이었다. 아직 새끼 젖도 떼지 않은 때였다. 개들이 쥐약을 먹으면 무조건 길길이 뛰면서 깨갱거렸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구 어딘가로 달아나 버렸다. 후드득거리며 집안을 삥삥 돌다가 냇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 죽어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죽은 개는 그래도 다행이었다. 어디서 죽은지 모르게 죽는 경우도 많았다. 진매 마을은 동네가 이름처럼 길다. 동네 골목이 없다. 골목이라야 2~3집 정도 지나는 게 고작이다. 산 아래에 바로 동네가 있고
문 앞으로 난 길 하나만 건너면 모두 논이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훌쩍 뛰면 바로 논인 것이다. 그래서 곡식이 익을 때쯤이면 닭과 개와 송아지 때문에 늘 큰 소리가 나곤 한다. 그리고 벼가 익을 땐 쥐까지 합세해서 곡식에 해를 끼치니 문전에 전답을 짓는 사람들에겐 쥐, 개, 닭, 송아지가 늘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쥐는 나락이 익어가는 논의 가장 큰 적이었다. 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닭과 개가 다칠까봐 나락 주인은 저물녘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쥐약을 놓는다고 엄포를 놨다. 모두 알아서들 하라는 것이다. 뒷일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멸치대가리에 쥐약을 묻혀서 여기저기 놓았다. 이 쥐약 묻은 멸치대가리를 먹고 죽은 쥐를 개가 먹고 깨갱거리고 길길이 뛰며 동네를 휩쓸다가 어딘가에서 죽어버리곤 했다. 쥐약을 먹고 죽은 개가 눈에 띄면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그슬려 창자를 꺼내버리고 목구멍에 때를 벗기곤 했다. 아무튼 쥐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내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새끼들한테 몸을 뒹굴며 비비다가 속이 타는지 또 어디론가 재빨리 도망갔다 돌아와서는 새끼들에게 몸을 비빌고 뒹굴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얼마나 새끼들을 못 잊으면 저럴까 싶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셨다. 그래도 할 수 없었다. 제 운명이 다한 것이다. 아버지는 쥐약 먹은 내로가 달려들면 어쩌나 하시면서 새끼들 옆에 뒹굴며 안타까운 눈을 한 내로를 잡아 묶어두었더니 오래오래 서러운 눈빛으로 식구들과 새끼들을 보다가 끝내 죽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삼태기와 괭이를 챙기셨다. 묻어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 몇이 꼴마리에 손을 집어넣고 슬슬 모여들었다. 어이 규파리 꼭 묻을란가? 쓸데없이 침 삼키지 마. 그려 글면 그래봐. 이렇게 물러서는가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슬슬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말을 툭툭 던져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지게를 챙기더니 개를 짊어지셨다. 그때였다. 웬 낯선 사람이 우리 집 근처로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었다. 이상한 자루를 손에 든 그는 죽은 내로를 보더니 눈이 번뜩 빛났다. 이 개 쥐약 먹고 죽었구만이라잉. 내게 파시오. 다짜고짜 덤벼들었다.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시며 넋 빠진 소리 말라고 했다. 그때 동네 사람이 하나 나서더니 얼마 줄라요? 지나가는 말로 흘리니까 5,000원 주지라오 하는 것이었다. 예끼 이순 하며 10,000원만 주쇼. 그렇게 흥정 아닌 흥정이 붙더니 그 사람이 그럽시다 글면 하며 순순히 10,000원을 내놓는 것이었다. 너무 짧은 순간의 일이어서 아버지도 그 판에 휩쓸려 버렸는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셨다. 어미가 죽자 6마리 강아지들이 문제였다. 부엌에서 누룽지로 키우니 부엌이 엉망진창이 되고 요것들이 꼭 국솥 아궁이로 들어가 잠을 잤다. 아침에 나가보면 굴뚝새같이 새까맣게 그 흐름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적 부모 잃으면 모두 저 모양 저 꼴이 되는구나 싶어 늘 강아지들이 불쌍했다. 어쩌다 그냥 죽어버린 2마리를 아버지는 동네 앞 내가 심어놓은 느티나무 밑에 묻어주었다. 4마리 중에서 복두네와 성만이 어른네가 1마리씩 사갔지만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잠도 우리 집에서 잤다. 요것들도 새끼 때부터 꼭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모내기철 못줄을 잡고 옮겨 어머니와 멀어지면 논두렁을 따라 옮겨와 안곤 했는데 논두렁을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치적거려서 늘 지천을 들었지만 끝까지 따라다녔다. 조금 자라자 아버지는 새끼들마저 보기 싫다고 팔아버렸다. 강아지 판돈과 내로 판돈으로 아버지는 돼지 새끼를 샀다.
다시는 내가 개를 키우는가 봐라 하시며 우리 집은 돼지가 잘 안 되는 집인데도 새끼를 3마리나 낳아 탐스럽게 쑥쑥 컸다. 3마리를 다 기를 요량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여름이 되자 돼지 새끼들의 몸뚱이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금세 죽을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아버지는 새끼들을 잡아먹게 했다. 3-40근 나가는 돼지를 공짜로 먹기가 미안했던지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거두어 아버지에게 드렸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실 때였다.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였을 것이다. 크게 낙심하신 아버지는 어느 날 장에 가서 아주 예쁜 복슬 강아지를 사오셨다. 키가 작고 바둑무늬가 있는 굉장히 귀여운 개였다. 아버지는 이름을 내롱이라고 지었다. 로자 밑에다 이응 받침을 붙였던 것이다. 이놈도 꼭 아버지와 어머니 일하는 데를 지성스럽게 따라다녔다. 요놈도 식구들의 애간장을 태운 적이 한 번 있다. 오전에 벼 훑는 일을 끝내고 오후에 어머니는 그 논 위로 알밤을 주우러 갔는데 요 내롱이란 놈이 어머니가 저녁 때도 그곳으로 일하러 올 줄 알고 오전에 일한 곳으로 가서 나랏가마니 밑에 쭈그려 잠을 자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날이 어두워 집에 와보니 내롱이 집에 와 있지 않았다. 동네 여기저기 찾다가 밤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밥을 먹고 논에 가보았더니 아니 글쎄 내롱이란 놈이 그때까지 나랏가마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참 웃기는 놈이었다. 지금 우리 집엔 키가 나닮아 땅딸막하게 생긴 검둥이가 있다. 요놈도 옛날 개들과 똑같이 어머니와 나를 잘 따라다닌다. 아침에 내가 산책을 가려고 하면 얼른 꼬리를 치며 따라 나오지만 출근 차림을 하고 구두를 신으면 별로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망태를 메거나 지게를 진 일 차림이면 얼른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만 가벼운 동네 마실 차림이면 나서지도 않는다. 요즘 시골에서는 개를 가두거나 메어 기른다. 개금이 비싸서 몽땅 새끼를 키우는 집도 있고 계획적으로 새끼를 내어서 실속 있게 돈을 벌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선 왠지 그런 일이 잘 안 된다. 우리 집은 아직도 개를 가두거나 메어 키우지 않고 그냥 내놓고 기른다. 검둥이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한 몸에 받는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귀여워한다. 여름 느티나무 아래서도 꼭 어머니 곁에 엎드려 잠을 잔다. 어머니는 늘 우리들에게 그러셨다. 개도 우리 집 식구가 이뻐해야 남들도 무시 못하고 이뻐하는 것이라고. 나는 남들이 우리 집 개를 업신여기거나 허투루 발로 차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